안스타일 월커 월요일에 커피 라이브. 이제 라마르조코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이제 커피 머신 역사가 함께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차피 라마르조코라는 브랜드가 커피 머신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머신의 첫 특허가 등록이 된 거는 1884년에 모리온도라는 분 통해서예요. 이분이 처음으로 물과 스팀을 활용한 특허 기술을 등록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 막 상업적으로 잘 사용이 되지 못했는데 어쨌든 역사적으로 첫 특허된 커피 머신이다라는 것이 1884년에 시작이 됐고요. 베제라라고 하는 네네.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리고 네. 파보니, 라파보니라는 브랜드도 있죠. 네. 사실 이 이름들이 굉장히 역사적인 이름들이고 굉장히 역사도 있는 브랜드들인데 이분들이 카페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이름의 기계를 1906년에 밀라노 전시회에서 출품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커피 머신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네. 막 사용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막 열정적으로 커피가 유명해지진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르두이노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빅토리아 아르두이노. 그렇죠. 네. 그 이름에 시작이 된 그분이 잘하는 디자이너를 뽑아가지고 마케팅으로 커피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를 합니다. 그 시기에 주세페 그리고 브루노 밤비라고 하는 이 두 분이 이 업계에 진출을 하게 돼요. 커피 머신 굉장히 재밌는데 우리가 이걸 한번 해볼까 해서 시작이 된 게 1927년에 라마르조코라고 하는 브랜드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럼 라마르조코라는 네. 이름은 왜 라마르조코라고 하죠? 네, 라마르조코는 피렌체 일마르조코라는 사자성이 있어요. 네. 이태리어에서는 일은 남성성 앞에 붙이고 라는 여성성 앞에 붙이거든요. 근데 머신은 라 마키나라고 해요. 그래서 여성성을 지닌 단어인데 머신과 사자를 갖다 붙이니까 라 더하기 마르조코를 만든 겁니다. 아. 네, 그렇게 시작이 됐고 뜻은 승리와 정복을 뜻하고요. 그래서 저 라마르조코의 로고가 네. 다 사자가 쓰이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원래 이제 또 일마르조코라고 하는 이 사자는 전쟁의 신 마르스에서 유래된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피렌체 제국의 상징이기도 해요. 1927년에 그렇게 저희 회사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머신에 대해서 더 만들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되기 시작했는데 사실 얼마 되지 않아서 파시즘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세계 2차 대전이 발생했죠. 그러다 보니까 1930년대에 들어가지고 수직형 보일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나오는 모습들이 다 수직형 보일러처럼 그 디자인 각지고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1939년에 들어서 이 수직형 보일러에서 갖고 있는 열 보존의 어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수직으로 된 거를 우리가 수평으로 눕혀보자라는 아주 단순한 시작에서 발생했지만 그것이 또 특허가 돼가지고 1939년에는 첫 수평형 보일러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라마르조코가 저렇게 수평 머신을 만든 첫 번째 회사인가요? 첫 번째 첫 특허를 번째 만든? 네, 첫 번째 회사입니다. 그래요? 네, 처음에 선보였던 머신도 1에서 3바 정도 사이에 거의 이제 수압 수준의 뜨거운 물, 끓는 물을 커피에 닿게 해서 나오는 커피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에스프레소와는 거리가 멉니다. 지금 디자인을 보면 이 디자인도 존재하지 않는 머신인데 네. 이거를 저희가 역사적으로 갖고 있었던 여러 도면을 가지고 3D로 복원을 한 형태입니다. 그죠. 저는 네. 디자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저런 시대에 전쟁도 나고 막 이러면서 네.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말씀드린 1939년에서 45년 정도까지가 세계 2차 대전이잖아요. 굉장히 공장을 뭘 만들고 뭘 하기도 힘들고 심지어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특허도 행정적으로 다 마비니까 그렇죠. 되지가 않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고 다들 실생활로 돌아오면서 1947년에 들어가지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브랜드가 있죠. 가찌아. 가짜. 네, 가찌아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분이 첫 레버 머신을 선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들여가지고 어쨌든 압력을 가해서 크레마가 탄생합니다. 그 전까지는 크레마가 없었죠. 없다가 네, 근데 이제 크레마가 생겼는데 그 당시에 이태리 사람들은 크레마가 쓰잖아요. 단 건 아니니까 쓴데 그걸 가지고 막 찌꺼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찌꺼기를 아니야 이건 찌꺼기가 아니고 크림이에요. 그래서 크레마다라는 식으로 잘 홍보도 하고 잘 설득을 한 거죠. 그렇죠. 부정적인 인식을 그죠? 긍정적으로 바꾼 어떤 거네요. 식으로 바꾸냐에 따른 네. 차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단계로 커피 머신의 발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레버 머신들이 마구마구 생겨난 겁니다. 그때가 1940년대.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47년에 이제 그게 레버 머신 처음으로 나왔었고 그때 라마르조코는 네. 그러면 어떤 그때는 식으로 개발했나요? 이제 반자동 스위치 메커니즘에 관한 특허를 등록을 하고 뭔가 바리스타들이 조금 더 단순하게 움직여 갈 수 있는 네.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1952년에는 이제 저희 머신이죠. 네.
이게 이제 압력을 가해가지고 네. 피스톤 작용으로 인해서 크레마를 만들 수 있는 형태의 디자인으로 저희가 출시를 한 겁니다. 라마르조코도 네. 레버 머신을 네. 제작하기 시작한 거네요. 네네. 그다음에 1959년에 들어서는 저희 공장이 원래 피렌체 시내에 있다가 네. 약간 피렌체 옆으로 이사를 갑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놓은 상태지만 네. 지금 1959년에 하나의 역사적인 근거지가 되는 곳으로 공장이 이전을 했고요. 이 사이에 1953년에 저희 회사에서는 또 중요한 일이 생기는데 브루노 밤비님은 젊은 시절에 어떤 사고로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주세페 밤비가 이제 회사를 이어나가면서 네. 자신의 아들인 피에로 밤비가 19살에 네. 회사에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피에로 밤비님은 최근까지도 전체 라마르조코 명예회장님이셨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네. 라마르조코 네. 역사의 산증이셨겠네요. 그렇죠. 라마르조코뿐만 아니라 네. 이후에 생겨나는 다양한 저희 머신들에 대한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네. 그런 기술적인 부분 또는 아이디어적인 부분에 다 관여를 하셨던 장본인이세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계속 출근을 하셨고 리니아 PB라고 하는 지금 굉장히 또 유명한 모델이 됐죠. 네. 그게 리니아 PB에서도 피에로 밤비의 이름을 딴 거예요. 왜냐면 당신께서 직접 하나씩 다 디자인을 하셨던 머신이거든요. 모든 컨펌은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포터 필터를 보면 조금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네. 각지게 생겼죠. 약간 유선형으로 약간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맞아요. 잡기 쉽게. 네. 그립도 피에로 밤비와 미국의 존이라고 하는 저희 미국 지사의 임원분 중에 한 분이 같이 고안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 세계 그 누구도 포터 필터를 잡았을 때 편하고 그립감이 좋게 잡을 수 있을까? 라는 거를 고민을 해서 같이 만드신 거고 저희 회사는 항상 어떻게 하면 더 단순하고 안정적으로 바리스타가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부분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 사실 저희 머신 말고도 굉장히 혁신적인 또는 중요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네. 페마에서 E61이라는 모델이 나오죠. 그렇죠. 지금까지도 유명한 E61 그룹 헤드. 그때 이 제품은 메카니컬 펌프를 이용한 구바의 추출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펌프라는 걸 가지고 압을 가해서 구바의 추출을 하게 되다 보니까 바리스타 입장에서 훨씬 편해졌죠. 그래서 힘들게 레바를 사용을 해서 당기던 그런 걸 안 해도 되게 네. 만들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또 열 교환기라는 기술도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펌프를 이용한 기술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1970년대에 들어서 저희 회사에서는 또 하나의 역사의 시작을 보실 수 있는 포아그룹과 듀얼 보일러가 개발이 됩니다. 지금 PPT상에 있는 이 GS 시리즈라고 하는 이 제품이고요.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포아그룹이랑 듀얼 보일러에 대해서 네. 이게 뭔지 혹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커피 보일러 하나에서 에스프레소의 추출과 스팀의 사용을 동시에 하게 되는 걸 이제 싱글 보일러를 활용한 거라고 하고요. 이걸 동시에 쓰다 보니까 에스프레소 추출하는 와중에 스팀도 나와야 되니까 압력 유지가 잘 안 돼요. 근데 압력도 유지가 잘 안 되면 사실상 온도 유지가 잘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물이 빠져나가고 또 다시 새로운 물이 들어가서 데워줘야 되고 시간이 필요하는데 동시에 계속 열어져 나가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 본사에서는 이거를 나눠보자. 그래서 커피 추출에만 국한된 보일러 하나, 그 다음에 스팀 제조에만 사용하는 보일러 하나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하자 해서 듀얼 보일러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고요. 동시에 듀얼 보일러뿐만 아니라 저희 피에로 밤비 회장님은 굉장히 온도 안정성에 집중을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연속 추출해서 온도 안에서 더 높일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포화그룹이라는 거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이제 포화그룹이라고 하면 보일러에서 그룹 헤드까지 공기 한 방울 없이 완전히 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 헤드 네. 자체가 그냥 보일러라고 보면 될까요? 네네. 거기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이 떨어질 때는 사실 여기 위에 그룹 헤드에 있는 고여있는 물의 온도와 보일러 안쪽에 있는 물의 온도가 같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기술을 다 맞춰서 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1987년 되면 이제 리니아 클래식이라는 것이 포화그룹과 듀얼 보일러를 활용한 그런 시리즈로 시작이 되는데 이제 1988년에는 스타벅스라는 브랜드가 저희와 역사적인 시작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전에 1970년도에 작년에 저희 라마르조코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회사가 모든 지사를 비롯한 공장을 다 통제하는 가장 큰 회사거든요. 전체 총괄 회장을 하시게 된
분이 구이도 베르날디넬리라고 하는 분인데 좀 베르날디넬리. 길어요 이름이. 그래서 베르날디엘리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는 그냥 베르날디엘리. 구이도 사장님 처음이니까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한 네네. 거고. 그래서 구이도 사장님께서 회장님을 하시기 전까지 하셨던 분이 켄트 바키라고 하는 미국 분이었어요. 샌드위치 가게 하나를 인수를 했는데 그 뒤에 창고에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에스프레소 머신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야 저거 에스프레소 머신인데 네가 고칠 수 있으면 에스프레소 머신을 수입을 해서 유통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태리를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1978년에 켄트와 이제 존 블랙웰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존이라고 아까 한 분도 포터필터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이 켄트 친구인데 같이 이태리로 넘어가서 두 군데로 방문을 했는데, 이제 한 회사를 갔더니 그 당시에도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이태리 문화도. 미국의 70년대 히피들이 청바지 입고 막 수염 기르고 장발로 오니까 되게 이 사람들 뭐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스토리를 그분한테 직접 듣기로 그랬대요. 그래서 실화입니다. 실화입니다. 네, 이제 실화. 켄트 사장님 통해서 제가 직접 들은 거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방문한 회사가 라마르조코를 방문을 했는데 잘 통한 거예요. 그래서 라마르조코와 계약을 해서 자 이제 미국으로 수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스프레소 머신이 그렇게 막 유행은 아니었기 때문에 한 10년간 조금씩 팔면서 사업을 진행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바로 보이는 스타벅스라는 이 브랜드의 하워드 슐츠라는 분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이 스토리도 되게 재밌는 게 이 스타벅스라고 하는 회사는 원래 되게 작은 회사에서 로스터리였어요. 그래서 하워드 슐츠라는 분이 이 회사에 입사를 해서 브랜드 총괄을 하시는 분인데 이태리를 방문하셨다가 이탈리아의 이 바 문화에 매료가 된 겁니다. 또 돌아와서 스타벅스의 임원진들에게 이걸 합시다라고 했는데 그 회사에서는 당시 방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이 나와는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와서 일 지오날레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카페를 런칭을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이쪽 사업 방향을 보고 미래를 보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걸 하시던 중에 존이라는 분이 일 지오날레 카페 하나가 커피 머신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쳐주자라고 해가지고 소개를 받아서 이제 고쳐드릴게요 하면서 그 동안에 대체 머신으로 GS39를 넣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듀얼 보일러의 포화 그룹을 가지고 있는 최초의 머신 GS3 그룹을 대체 머신으로 넣어드리고 그걸 가져와서 고쳐서 가져드렸는데 바리스타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이 머신 쓰겠습니다. 노렸네. 이후에 스타벅스라는 회사는 조금 더 방향성을 피츠 커피 앤 티라고 하는 자신들의 브랜드에 집중을 했어요. 근데 피츠 커피를 집중하기 위해서 스타벅스를 매각을 했어요. 그 이름을 넘긴 거죠. 그래서 일지오날레부터 시작해서 다 리브랜딩을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거대한 별다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스타벅스한테 그 일지오날레가 하루아침에 스타벅스가 돼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커질 줄 몰랐겠죠 아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스타벅스와의 인연을 시작으로 전 세계 스타벅스에 리니아라는 머신을 더 공급하게 된 거예요. 1987년에 리니아를 출시를 하면서 세계적으로 막 유명하게 된 거죠. 그러면 라마르조코가 지금의 회사가 되기까지의 스타벅스의 공도 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죠.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스타벅스 역사가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이유는 스타벅스의 물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느 날 몇 천 대 갑자기 스타벅스에서 계약하겠다고 저희 라마르조코 USA 얘기를 하니까 USA에서는 이태리로 연락을 해서 몇천 대 계약했어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태리에서는 난 못하겠다 라고 얘기를 팔겠다.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 많은 물량을 우리가 다 제조해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해야 될 사람들이 공장을 더 키워야 되는데 하다가 멈추면 공장 직원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태리의 그 노동법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어쨌든 양을 맞추기 위해서는 공장을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역사적인 또 일이 일어납니다. 피에로가 켄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는 건 좋은데 그럴 거면 이 회사를 사라. 그래서 그 당시에 켄트 사장님께서 라마르조코를 공장을 인수했어요. 미국 지사장이 본사의 공장을 인수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물량이 많아버리니까. 결국엔 지분을 산 거예요. 권한도 얻고 동시에 시애틀에다가 스타벅스 전용 납품 공장을 한 8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오직 스타벅스만을 위해서 제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타벅스와의 계약 관계가 끝나고 나서 철수를 했죠. 근데 웬만한 미국 회사 같으면 운영 권한 비롯한 모든 결정권을 다 받았는데 그거를 철수를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냥 거기서 생산해서 더 팔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켄트 사장님은 그걸 약속을 지켰어요. 그 약속이 뭐였냐면 지분을 넘기면서 약속을 한 게 있는데 지켜야 될 컨디션은 앞으로 우리 이태리 직원들 다 지켜줘야 되고 모든 우선권은
여기다 둬야 되고 이 회사를 이태리에 남도록 지켜줘야 된다. 이 역사는 여기서 유지가 돼야 되고 이탈리아의 DNA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당신이 책임지고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욕심을 부리면 사실 그 미국 공장을 계속 유지해서 하면 좋은데 그걸 다 문닫았어요. 그리고 생산을 다 다시 이태리로 보냈습니다. 그걸 지킨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탈리아인들과 미국인들이 우리 회사에서는 각각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평화롭게 그 지분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친한 친구로 지내다가 안타깝게 작년에 헤어지게 된 거죠. 스타벅스라는 브랜드로 인해서 그 공장이 미국 시애틀에 세워져서 8년 동안 거기에 있었던 또 기술진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분들이 이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또 어디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다시 미국 시장을 만드는 장본인들이 또 되신 거죠. 왜냐하면 그 뒤에 시네소라든지 회사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시네소를 만드신 분도 마크라는 분도 원래 남아주고 공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희 켄트 사장님이랑도 굉장히 가깝고 네. 아무튼 미국 커피 머신의 어떤 기술 발전을 네. 만들어 왔던 것도 라마르조코에서 시작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렇게 스타벅스의 어떤 인연으로 네. 라마르조코의 역사 또한 바뀌게 되었고 사실 1990년대 들어서는 커피의 마이크로 로스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인텔리젠시아라든지 카운터 컬처 커피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그때 당시에 막 생겨나면서 그게 어떻게 스타벅스가 커피 문화, 이 카페 문화를 확 확산시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스몰 로스터들이 네네네.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어받아서 자기만의 브랜드를 또 만들고 또 커피 문화를 만들고 로스팅도 하게 되고 이제 커피 문화에 점점 빠져드는 인원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스타벅스는 참 고마운 브랜드. 90년대에는 그렇게 새로운 마이크로 로스터리라든지 그런 고급 스페셜티 커피라는 시장이든 뭐든 이제 그런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도전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런 새로운 변화의 일환으로 WBC라는 게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월드 커피 이벤트라는 조직에서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을 만들어서 네. 저희 라마르조코 공장에 오셔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앞으로 커피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요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라마르조코에서 듣고 너무 좋은 일이니까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향후 2008년도까지 메인 공식 머신이 됩니다. 그렇게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과의 인연이 지속이 되다가 시스템도 바뀌고 저희 회사에서도 향후에는 또 다른 데 투자도 해야 된다고 또 판단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05년에 들어서는 보시다시피 GB5라는 머신이 생겨나는데 네. GB5라는 모델이 굉장히 사랑을 많이 그죠? 받았거든요. 네.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네. 머신이고요. 이어서 이제 80주년 기념으로 외관만 다른 FB80이 출시가 되었고 현재는 단종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생산이 됐었고 2007년, 8년도 이쯤이 지금 경제 위기가 왔던 시기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네. 라마르조코는 그때 당시에 뭘 했냐면 한 30여 명의 커피 전문가들과 함께 스트라다가 스트릿을 뜻하거든요. 아, 스트리트. 네, 그래서 스트리트 팀이라는 걸 만들어서 화두를 하나 던졌습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커피 머신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는 머신이 가장 이상적일까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엄청나게 했어요. 네. 하면서 30명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관여가 돼가지고 탄생한 머신이에요. 스트라다가. 예, 커피 머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온도와 압력이잖아요. 네. 이것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맛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전제 조건은 입력하는 커피의 값이 일정하다는 전제하에서 머신은 역할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온도와 압력을 유지해주면 돼요. 근데 온도와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를 해서 만들었는데 네. 반대로 그러면 압력을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면 맛이 달라진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스트라다 EP라는 모델을 출시를 하면서 전 세계 최초로 가변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머신을 출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프레셔 프로파일이라는 걸로 해서 특허도 등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어서 2013년도에 이제 리니아 PB, 아까 말씀드린 피에로 밤비라는 이름에서 따온 PB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리니아 클래식이라는 모델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 사랑을 많이 받았고 스타벅스 전 세계에서 다 사용을 했었고 근데 이 디자인이 너무 좋은데 GB5급의 이 디자인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요구들이 많았거든요. 디자인 너무 이뻐요. 네. 진짜. 그래서 그 디자인의 어떤 모티브를 유지를 하면서 네. GB5
C급의 성능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리니어 PB가 탄생한 거예요. 이제 2015년에 이어서 리니어 미니가 나왔는데 이 제품 또한 상업용 수준의 추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017년에 또 레바라고 하는 머신이 생깁니다. 레버 머신이 원래 전통적으로 다 있었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사용하기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 당기는 힘도 들고 잘못하면 턱을 치면서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 당기면서 피스톤에서 오는 이 쫄깃함 때문에 사용을 하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들을 저희가 반영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당길 때 기존의 레버 머신들보다 2분의 1 힘을 쓸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놓을 때도 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안전장치가 있어가지고 다치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추출하는 중에도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디스플레이 창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 레버의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 머신을 선택을 하시거든요. 이 스트레이트 인 포터 필터가 탑재된 KB90이 나오는데 KB90은 아까 말씀드린 켄 바키 KB를 따왔습니다. 2분의 1을 딴 거예요. 라마르조코의 하나의 또의 얼굴이었죠. 이제 그분께서 17년 전에 네. 다들 이렇게 하는데 힘들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이걸 왜 이렇게 못해? 라는 의문을 17년 전에 제기하셨어요. 무려 17년 전에 그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다가 네. 현실화가 된 게 2019년이에요. 근데 제가 이 머신을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해보고 하는 걸 봤던 게 15년, 16년도에 제가 이미 봐서 이렇게 막 눌러보니까 와, 어마어마한 머신이더라고요. 이게 그냥 포터필터 일자로 딱 하면 장착되고 네. 일자로 넣어서 올리는 거죠. 누르고 빼고. 공장이 시내에서 제2의 장소로 갔고 제3의 장소로 또 갔잖아요. 네. 완전히 새롭게 만들면서 여기에 가보시면 라마르조코 역사가 그대로 다 펼쳐져 있는 공간이 그 다음에 커피의 A부터 Z까지 다 있어요. 박물관인 동시에 연구기관인 동시에 교육기관이기도 해요. 제가 한번 나중에 카메라 들고 같이 한번 네, 제가 네. 초대하겠습니다. 원래 일반인 분들도 네. 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견학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셨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드리고 했습니다. 그럼 이사님이 네. 보시기에 라마르조코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회사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철학이 사실 들어보면 어느 회사나 가질 만한 철학인데 그거를 실천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실천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거. 뭐가 불편해? 뭐가 필요해? 네. 뭘 개선하면 돼? 라는 걸 끊임없이 저희에게도 계속 피드백 요청을 하시고 그걸 계속 바꾸세요.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네.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가치를 매우 많이 둔다. 그들이 하루하루 회사에 출근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거기서 행복해야 일도 잘 될 것이니까. 그게 결국엔 노동 생산성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본사 가시면 바가 하나 있는데 그 바 위에 이제 영어로 쭉 돼 있는 그 얘기를 항상 저희 구이도 회장님께서 하시는데 라마르조코는 스페셜티 커피의 분야에서 최고의 에스프레소 머신 또는 이제 이런 장비를 생산함으로써 타인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라는 게 있어요. 부회장님이 하면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부회장님 인터뷰 누가 보면 국내 대기업인 줄 알겠어요. 저희 라마르조코 코리아에서는 그러한 제품들이 국내에서 유통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 잘 유지 관리가 되고 사용자들이 어쨌든 생업을 유지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편하고 안정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춰드리는 게 저희의 할 역할입니다. If everything I dreamt of it was true,